그날 조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20년 전 한 아이를 거리로 내몰았던 남자가 수의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낯선 냉기와 함께 눈앞에 서 있었다. 박소희, 버려졌던 그 아이가 이제 그의 앞에 검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경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소희냐? 소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20년의 진실을 꺼내들 준비를 마친 자의 침착함만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피의자 박경수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던 박재수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 아침 일찍 공장에 출근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다. 박재수 씨죠.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횡령. 무슨 소리입니까? 재수는 황당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공장이었다. 형 박경수와 함께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자신이었다. 장부도, 거래처도, 직원 월급도 모두 그가 관리했다. 대표님, 이거 횡령 혐의로 고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훔친 게 어딨어. 이건 우리 회사 돈이고 내가 정당하게 쓴 거라고.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서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회사 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되어 있네요. 재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조였다. 공장 직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이 횡령을 했대. 그러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경찰서 조사실. 재수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 계좌 당신 명에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거예요. 거래처 결제용 계좌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돈으로 개인 차량 구매하고 아파트 계약금 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차도 없고 아파트도 전세로 사는데요.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다. 날짜, 금액, 사용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재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형사님,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없으면 구속입니다. 재수는 급히 생각했다. 장부는 형 경수도 접근할 수 있었다. 계좌 정보도 알고 있었다. 설마 형이 그날 밤 재수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형을 만났다. 형이 좀 알아봐줘. 이건 누명이야. 나 억울해. 박경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수야, 미안하다. 내가 장부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 근데 걱정 마. 회사는 내가 지켜줄게. 내 가족들도 형이 책임진다. 그 말을 믿었다. 형제였으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재수가 구속되자마자 경수는 회사를 자기 명의로 바꿨다. 이사회를 소집해 동생이 횡령으로 구속됐으니 회사 이미지를 위해 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이사들에게는 뒷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증거는 완벽했다. 조작된 장부, 위조된 거래 내역, 매수된 증인들. 재수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판결했다. 피고인 박재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쓰러졌다. 여보, 재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교도관이 막았다. 안 돼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는 끌려갔다. 수갑찬 손으로 뒤돌아보니 아내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딸 소희가 울고 있었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재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사로웠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며칠 뒤 아내가 면회를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회사에서 보상금 한 푼도 안 준대. 큰아주버님도 전화 안 받으셔. 형이, 왜? 모르겠어? 그냥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아. 재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형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회사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거는 없었다. 자신은 이미 죄인이었다. 남은 가족은 거리로 나앉았다. 집도, 돈도 없었다.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박소희 6세는 고모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고모도 오래 못 견뎠다. 미안해, 소희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소희는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다. 그날 소희는 아버지를 면회 갔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는 훨씬 야위어 있었다. 아빠, 소희야. 아빠 괜찮아. 너는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에 재수는 눈물이 났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짓 안 했어. 누명이야. 누명이 뭐야? 억울하게 죄인이 된 거야.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단다. 정말.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재수는 딸의 손을 유리창에 대고 자신의 손도 맞댔다. 소희야, 아빠를 믿어줘.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줘. 알았지?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나 씩씩하게 살게. 그리고 아빠 꼭 구해줄게.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그날부터 소희는 다짐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나빠. 나는 커서 꼭 아빠를 구할 거야. 누명은 씌워졌다. 가족은 무너졌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정의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며 자라나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뒤, 소희는 큰아버지 박경수의 집으로 보내졌다. 고급 아파트였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소희는 자신의 집과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랐다. 넓은 거실, 큰 TV, 값비싼 가구들. 아버지 회사가 이렇게 잘 됐나? 소희 왔구나. 큰아버지 경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빠는 감옥에 계시니까. 네. 큰아버지. 소희는 작게 대답했다.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표정이 차가웠다. 학교는 계속 다닐 거지? 네. 그럼 내 몫은 내가 해야지. 우린 힘들다. 내가 학교 다니려면 설거지라도 해야지. 네. 큰어머니.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방은 따로 없어. 다용도실에서 자렴. 좁지만 어쩔 수 없지. 다용도실은 정말 좁았다. 겨우 이불 하나 깔 공간이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살 곳이라도 있는 게 감사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다. 첫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큰어머니가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너는 여기서 먹어. 식탁은 우리 가족만 앉는 곳이니까. 네. 불만 있어? 그럼 나가든가. 소희는 부엌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큰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숙제할 시간도 부족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책을 펼칠 수 있었다. 다용도실 작은 전등 아래서 공부하는 소희의 그림자는 길고 외로웠다.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 신청서를 받았다. 부모님 동의 필요. 참가비 3만 원. 소희는 큰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어머니,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요. 소풍. 그런 거 안 가도 돼. 돈 아까워. 친구들이 다 가는데요. 넌 친구들이랑 다르잖아.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 우리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 이미지 망쳐서 거래처 잃고
사람들 수군거리고. 내가 여기서 밥이나 축내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소희는 참았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 아버지가 횡령이나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 말에 소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애가 뻔뻔하기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 그게 증거지 뭐. 아니에요.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어요. 말대꾸하지 마. 내가 여기 얹어 사는 주제에. 큰어머니가 소희의 뺨을 때렸다. 짝.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소희는 뺨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큰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했다. 그저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소희는 다용도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다.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소희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큰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큰어머니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고 집안일은 더 많아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를 큰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소희야, 앉아봐. 네.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어.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큰어머니, 그게 무슨, 보육원에 연락했어. 거기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봐줄 거야. 안 돼요. 저 잘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소희는 울며 매달렸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먹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학비도 부담이야. 제가 알바할게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게요. 큰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큰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소희는 큰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소희야,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내 아버지 일로 회사가 타격을 입었거든. 거짓말이에요. 큰아버지가 아버지 회사 가져갔잖아요. 소희가 소리쳤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감옥 가자마자 회사명에 바꾼 거 저도 알아요. 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소희야. 큰어머니가 소희를 밀쳤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당장 짐 싸. 전 안 가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 큰어머니는 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다용도실 문을 열고 소희의 가방을 던졌다. 나가. 당장.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소희의 어깨를 적셨다. 큰아버지 집 대문 앞에 서서 소희는 뒤를 돌아봤다. 불빛이 환한 집. 따뜻해 보이는 거실. 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손에 쥔 건 낡은 인형 하나와 책가방뿐이었다. 내가 여기서 밥이나 축내지 말고. 큰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희는 이를 악물었다. 밥을 축낸 게 아니야. 내가 일한 거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 그게 밥값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짐이라고 생각했다. 비를 맞으며 걷던 소희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동전을 넣고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갈 곳이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소희는 주소를 말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차량 보낼게요. 1시간 뒤 복지센터 차량이 도착했다. 사회복지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소희야, 괜찮아? 그 따뜻한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저 갈 곳이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차 안에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그날 이후 그녀는 친척이라는 단어를 버렸다. 가족이라는 말도 믿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버려진 아이는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세상은 차갑고 냉혹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복수의 씨앗은 이미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시설, 희망의 집. 소희가 도착한 곳은 낡은 2층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시설장 선생님이 방을 안내했다.
여기서 다른 아이 둘이랑 같이 쓰면 돼. 불편하겠지만 참아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2층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소희는 아래층 침대를 배정받았다. 짐을 풀며 낡은 인형을 꺼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인형이었다. 엄마, 나 잘 살게. 약속할게.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야. 아버지는 억울해.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했어. 그 사람을 꼭 찾아야 해. 그때 결심이 섰다. 나는 검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구할 거야. 다음 날부터 소희의 일과가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준비를 하고 6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갔다. 1시간 동안 진열과 청소를 하고 7,000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점심을 사 먹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저녁 알바를 했다. 소희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친구 민정이 걱정했다. 괜찮아. 나 튼튼해.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지. 밤에 하면 돼.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다. 몸은 피곤했고 머리는 멍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밤 11시 시설로 돌아온 소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영어 단어장을 펼쳤다. 눈이 감겼다. 고개가 떨어졌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안 돼. 자면 안 돼. 공부해야 해. 볼을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 면회를 갔다. 3개월 만이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는 더욱 야위어 있었다. 아빠, 소희야. 많이 컸네. 잘 지내니? 응, 아빠. 나 잘 지내. 큰아버지 집은 어때?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았다. 나 지금 시설에 있어. 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큰아버지네서 쫓겨났어. 근데 괜찮아. 시설이 더 좋아. 소희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아빠, 괜찮아. 나 씩씩하게 살고 있어. 소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 결심했어. 나 검사 될 거야. 검사? 응. 검사 돼서 꼭 잡을게.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아빠는 억울하잖아. 내가 꼭 진실 밝힐 거야. 아버지는 소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소희야, 그거 힘든 거야.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나 할 수 있어. 나 똑똑하잖아. 선생님도 그러셨어. 소희는 머리 좋다고. 그래도 아빠 믿어줘. 나 꼭 검사 될게. 그리고 아빠 구해줄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가 믿는다. 우리 딸 검사 되는 거. 고마워. 아빠, 대신 약속해. 내 건강 챙기면서 하는 거. 무리하지 말고.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유리창에 손을 맞댔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소희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시험 때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선생님들은 감탄했다. 소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법대 가고 싶어요. 법대? 좋지. 내 성적이면 충분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 집 딸이 법대? 아버지가 횡령범인데? 과연 될까? 신원조회에서 걸릴 텐데. 소희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대답이야. 3년 뒤 대학 입학 발표. 소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시설 선생님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소희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 아빠, 나 해냈어. 다음 날 아버지 면회를 갔다. 아빠,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법대 합격했어.
장학금도 받았어. 소희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진짜 검사가 되는구나. 응. 4년 뒤에 사법시험 볼 거야. 꼭 붙을게. 그래. 아빠가 믿는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아빠 무죄 밝힐게. 고맙다. 소희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견딜 수 있어. 대학 생활은 바빴다. 수업, 아르바이트, 사법시험 준비. 하루 4시간만 자며 공부했다. 친구들은 놀러 가자고 했지만 소희는 거절했다. 미안해. 나 공부해야 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게 내 목표니까. 도서관에서 법전을 읽으며 소희는 생각했다. 법이란 뭘까? 정의란 뭘까? 아버지는 법에 의해 유죄가 됐어. 하지만 진실은 다르잖아. 그럼 법이 틀린 걸까?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법이 틀린 게 아니야. 법을 악용한 사람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법을 실현해야 해. 4년이 흘렀다. 사법시험 날, 소희는 시험장에 들어갔다. 긴장됐지만 자신 있었다.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다. 잘 봤어. 이번엔 진짜 잘 봤어. 2달 뒤 합격자 발표. 소희의 이름이 있었다. 박소희 합격.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배고팠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아빠, 나 합격했어. 검사 됐어. 면회실에서 소희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아빠, 내가 꼭 아빠 무죄 밝힐게. 약속했잖아. 고맙다. 소희야, 정말 고맙다. 약속은 이루어졌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소희 검사. 그 이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검사 임용 5년차 2019년 봄. 박소희 검사는 경제범죄 전담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냉철하고 집요한 수사로 유명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 검사라고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증거만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소희 검사님, 커피 한잔 할래요? 후배 검사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서류 정리해야 해. 항상 일만 하시네요. 좀 쉬셔야죠. 일이 곧 휴식이야.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코 식지 않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해 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사건이 터졌다. TV 뉴스가 연일 보도했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정치인 로비 정황 포착, 검찰, 대대적 수사 착수. 온 나라가 들끓었다. 대상그룹은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계열사만 30개가 넘었다. 검찰 내부는 긴장했다. 이번 건 정치적으로도 민감해. 조심해야 해. 윗선에서 압력 들어올 거야. 수사팀 회의가 열렸다. 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이번 사건, 재벌이랑 정치인 다 얽혀 있어. 예민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수사해야 해. 팀장님, 그럼 누가 맡습니까? 박소희 검사, 당신이 맡아. 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너처럼 감정 섞지 않고 일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번 건 압력이 장난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소희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받았다. 두껍고 무거운 파일이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기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 용의자 명단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박경수 대상그룹 부회장. 소희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경수 큰아버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 맞았다. 바로 그 박경수였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비자금 조성 규모, 정치인 로비 내역, 회계 조작 정황. 증거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경수가 있었다. 20년 전에도 회계를 조작했던 사람이네. 그때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또? 소희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드디어 때가 왔어.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팀장을 찾아갔다. 팀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용의자 중 박경수라는 사람, 제 친척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 친척? 네, 제 큰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회피해야 하나 싶어서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친척이면 원칙적으로는 회피해야지. 그런데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야. 어렸을 때 잠깐 살았습니다. 지금은 연락 안 합니다. 그럼 괜찮겠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심해. 개인 감정 섞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소희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차분하게 읽었다.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만 봤다. 비자금 조성 규모 500억 원. 정치인 로비 100억 원. 회계 조작을 통한 탈세 300억 원. 총 900억 원 규모의 범죄였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야. 소희는 메모를 했다. 수사 방향을 잡았다. 먼저 회계 자료부터 확보해야 했다. 대상그룹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대상그룹 본사로 향했다. 고층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저 건물 속에 진실이 숨어 있어. 소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소희가 영장을 보였다. 경비원은 당황하며 위층에 전화를 걸었다. 곧 임원들이 내려왔다. 검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잠깐만요. 변호사 연락해야.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회계팀, 경영지원팀, 비서실, 곳곳에서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박경수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넓고 호화로웠다. 대형 책상, 가죽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소희는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 모든 게 아버지 것이었을 수도 있었어.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 가지 않았다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다. 기밀, 특별회계. 파일을 열자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용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잡았다. 소희는 파일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이 증거면 박경수를 구속할 수 있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났다. 박경수가 중심에 있었다. 일주일 뒤 소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박경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날 박경수는 체포됐다. 뉴스가 속보로 전했다. 대상그룹 박경수 부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소희는 뉴스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어.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야.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메시지였다. 아버지였다. 소희야, 뉴스 봤다. 내가 그 사건 맡았구나. 조심해라. 소희는 답장을 보냈다. 아빠, 걱정 마. 나 잘할게. 곧 아빠 무죄 밝힐게. 사무실로 돌아온 소희는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박경수를 직접 대면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검사와 피의자.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제 제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재벌의 비리는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비리 속에는 20년 전 아버지의 누명도 함께 숨어 있었다. 소희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는 소리.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은색 머리에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박경수였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앉으시죠. 소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박경수는 자리에 앉으며 소희를 빤히 바라봤다. 소희 아니냐?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 집에서 잠깐 지냈던 그 소희 맞지? 피해자 신분으로 부른 겁니다. 소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 그래. 근데 검사가 됐구나. 대단한데? 박경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가족끼린 좀 다정하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 우리 친척이잖아. 내 아버지랑 나랑 형제고. 그 형제가 동생을 감옥에 보냈죠. 소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경수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20년 전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만든 사람. 당신이었죠. 소희야.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실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희는 서류를 펼쳤다. 1989년 3월 15일. 회사 장부를 조작한 사람. 증거가 있습니다. 박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증거?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당시 조작된 장부의 필체와 당신의 필체가 일치합니다. 소희는 감정서를 건넸다. 박경수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왜 동생을,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구속되자마자 회사 명의를 바꿨잖아요. 그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회사를 지킨 게 아니라 훔친 겁니다. 소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번 비자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처럼 또 회계를 조작했죠. 박경수는 숨을 헐떡였다. 너 내가 뭘 알아서. 많이 압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소희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0억 원.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 거짓말입니다. 이 중 100억 원은 정치인 로비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당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증거가 어딨어? 박경수가 소리쳤다. 여기 있습니다. 소희는 통장 사본을 건넸다. 당신 명의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입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박경수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어떻게? 검사는 증거로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당신이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박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표정을 바꿨다. 소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검사 대 피해자 말고 조카 대 큰아버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들어봐. 내 아버지 일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어려웠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 그래서 동생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까? 희생양이 아니야.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요. 소희는 비웃었다. 아버지는 7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거리에 나앉았죠.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됩니까? 박경수는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다. 소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족 아니냐? 소희는 손을 뿌리쳤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가족이 어떻게 저를 쫓아냈습니까? 비 오는 날 거리에 내쫓았잖아요. 그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회사로 부자가 됐어요. 대상그룹 부회장까지 올라갔죠. 그게 형편이 어려워서입니까? 박경수는 말문이 막혔다. 소희는 계속 말했다. 저는 6살 때부터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집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공부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살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소희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박경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소희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검사가 된 거야.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잖아. 다릅니다. 복수는 감정이지만 정의는 법입니다. 소희는 녹음기를 켰다. 이제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박경수,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상그룹 비자금 5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나는 변호사 오기 전엔 말 안 할 거야. 그러세요. 변호사 부르십시오. 소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자백이 없어도 기소할 수 있어요. 너 진짜 무섭구나. 예전에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 애가 이렇게 변할 줄은. 설거지하던 아이가 아닙니다. 검사 박소희입니다. 소희는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검사 박소희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경수는 명함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당신이 변하지 않은 거죠. 20년 전에도 회계를 조작했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다릅니까? 결과는 같아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당신이 이득을 챙겼죠. 박경수는 고개를 떨궜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다. 드세요. 조사는 길어질 겁니다. 박경수는 물을 마시며 소희를 바라봤다. 소희야, 정말 용서 못하겠니?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야. 내 아버지도 법 때문에 억울하게 갇혔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가 된 겁니다. 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요.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다. 박경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계속 나오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했어. 비자금도 조성했고 회계도 조작했어. 이제 만족해? 만족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가 무거우니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몇 년이나? 최소 10년, 최대 20년입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떨궜다.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소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20년 전 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박경수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봤다. 너 정말 나한테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미 말했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다. 소희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해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박경수. 그리고 그를 조사한 검사의 이름은 박소희. 운명의 장난인지 정의의 실현인지 소희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박경수는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경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부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박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이게 복수일까, 정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그날 저녁, 뉴스가 속보로 전했다. 대상그룹 박경수 부회장 구속, 비자금 500억 원 조성 혐의. 앵커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 부회장은 20년 전에도 횡령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동생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박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검찰청 앞이 나왔다. 기자들이 소희를 둘러쌌다. 검사님, 피해자와 친척 관계라는데 사실입니까? 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법 앞에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증거에 따라 수사했을 뿐입니다. 20년 전 사건도 재조사할 예정입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소희에게 팀장이 다가왔다. 수고했어. 근데 괜찮아. 친척을 직접 구속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겠지. 마음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아버지 면회를 갔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20년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아빠, 소희야. 뉴스 봤다. 내가 형을 구속했구나. 응. 증거가 명백했어.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소희를 바라봤다. 마음이 편하니? 무슨 말이야?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냐는 거지.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거야. 그게 그거 아니냐? 달라.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거고
정의는 법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20년 동안 형을 원망했는데 넌 그 원망을 법으로 풀었어. 아빠, 곧 아빠 사건도 재조사할 거야. 20년 전 일을 다시 파헤칠 거야. 소희야, 이번에 나온 증거로 충분해. 당시 장부 조작한 게 큰아버지야.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잘했다. 이제 내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자랑스럽다. 아빠 이름도 곧 회복될 거야. 무죄 판결 받을 거야. 고맙다. 소희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유리창에 손을 맞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소희는 20년 전 사건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1989년 박재수 횡령 사건 재조사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미 확정 판결 난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 당시 회계 장부 원본을 찾았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박경수의 비서였던 사람이 증언했다. 당시 박 부회장이 직접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생분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했어요. 증거가 쌓였다. 결국 검찰은 재조사를 결정했다. 박재수 씨 사건, 재심 청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희는 직접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문서였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했다. 1989년 박재수 횡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그날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20년 만의 자유였다. 교도소 정문 앞에서 소희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20년 만에 보는 자유의 햇살이었다. 아빠, 소희는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소희야, 아버지는 딸을 꼭 안으며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했다. 아빠, 맛있어? 응. 20년 만에 먹는 바깥 음식이니까 다 맛있어. 소희는 아버지의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놓았다.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소희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경수 큰아버지 재판 준비해야지. 그리고 아빠 재심도 준비하고. 힘들겠구나. 괜찮아. 이게 내일이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빠보다 훨씬 강하고 당당해. 며칠 뒤, 한 기자가 소희를 인터뷰했다. 검사님, 친척을 구속하고 아버지를 구하는 일.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신가요? 있죠. 하지만 감정보다 법이 앞섭니다. 20년을 기다렸다는데 이제 복수가 이루어진 기분이신가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복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고 정의는 진실을 세우는 겁니다. 인터뷰 영상은 화제가 됐다. SNS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진짜 멋있는 검사다.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저런 검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소희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교도소 안, 박경수는 TV로 그 인터뷰를 봤다. 소희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복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박경수의 얼굴은 복잡했다. 후회, 분노, 체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욕심이 과했어. 박경수는 혼잣말을 했다. 동생을 희생시킨 건 정말 잘못이었어. 그리고 소희를 쫓아낸 것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뒤바뀐 자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박경수는 교도소에, 박재수는 자유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소희가 있었다. 뒤바뀐 자리. 20년 전에는 아버지가 감옥에, 큰아버지가 부회장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 운명의 장난일까? 정의의 실현일까? 소희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 기자들, 대상그룹 관계자들 모두가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었다. 대기업 부회장의 비리 사건이자 20년 전 누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자리였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경위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 3명이 입장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소희는 검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박경수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제2019과 568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등 피고인 박경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 박소희입니다.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 박경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상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5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 중 100억 원을 정치인 로비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법정에 또렷하게 울렸다. 박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또한 1989년 3월 피고인은 당시 공동 경영하던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여 동생인 박재수 씨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 박재수 씨는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20년 전 사건까지 다루는 거야? 형제를 배신했다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숙연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소희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장부입니다. 대형 화면에 장부가 띄워졌다. 날짜, 금액, 용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장부는 피고인의 비서실에서 압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그 장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소희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과 전문가입니다.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통장 사본이 나왔다. 피고인 명의의 비밀 계좌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은 회사 비자금에서 빠져나간 것과 일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400억?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박경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소희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1989년 당시 회계장부 원본입니다.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것을 최근 찾아냈습니다. 화면에 낡은 장부가 나왔다. 이 장부를 보시면 조작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원래 숫자 위에 다른 숫자를 더 쓴 흔적이 있습니다. 소희는 확대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3억이었던 것을 5억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필체 역시 피고인의 것입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박경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인정한다고? 스스로 자백했어. 변호인이 당황하며 박경수에게 속삭였다. 부회장님, 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박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어.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20년 전 사건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경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장부를 조작했고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재수가 눈물을 흘렸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재수를 바라봤다. 재수야,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박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박경수는 다시 소희를 바라봤다. 소희야, 너도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쫓아낸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그때는 내 죄가 들킬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멀리 보냈어.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당당해. 내가 검사가 되어서 나를 심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소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럼 검사 측 최후 의견 진술하십시오. 소희는 일어서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2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는 죄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인 박재수 씨는 7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의 아내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어린 딸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물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변호인은 일어섰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고 자백도 받았다. 재판장이 말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을 열겠습니다. 법정이 파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세웠다. 잘했어. 그 무언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법정을 나서는 소희를 기자들이 둘러쌌다. 검사님, 피고인이 자백했는데 어떤 심경이신가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네요? 네,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친척을 법정에 세우는 심정이 어떠셨나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친척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면 어떤 계획이신가요? 계속 검사로서 제 일을 할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요. 그날 밤, 소희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소희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아빠, 내 모습 보면서 울컥했어.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 가지 않았으면 나도 검사 되지 않았을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넌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법정의 진실은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박경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상그룹 부회장으로서 회사 자금 500억 원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동생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겠습니다. 피고인 박경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똑. 그 소리와 함께 박경수의 인생이 끝났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10년이나. 당연하지. 그 정도 죄면. 소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야. 아빠. 두 사람은 포옹했다. 드디어 끝났어. 20년 만에. 응. 아빠. 이제 아빠 무죄도 받을 수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뒤 아버지의 재심이 열렸다. 소희가 수집한 증거들이 제출됐다. 조작된 장부, 필적 감정 결과,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재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우리 딸이 해냈어요. 하늘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소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재수 씨, 무죄 판결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딸분께서 직접 수사하셨는데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제 이름보다 딸의 이름이 더 빛납니다. 소희도 인터뷰를 했다. 검사님, 아버님 무죄 판결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복수가 이루어진 기분이신가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이름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검사로 일할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요. 그날 밤 소희와 아버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조용한 산속,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소희가 해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날이 왔어요. 아버지는 술을 따르며 말했다. 소희도 꽃을 놓았다. 엄마, 나 해냈어. 아빠 무죄 밝혔어. 큰아버지도 처벌받았어. 이제 우리 가족의 명예가 회복됐어.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이 기쁜 날에 엄마가 없어서 너무 아파. 하지만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어머니의 별 같았다. 다음 날 소희는 교도소를 찾았다. 박경수와의 마지막 면회였다. 유리창 너머 박경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소희야, 왔구나. 네. 큰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도 아직은 내가 내 아버지 형이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미안하다는 말할 기회 주려고요. 박경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년 전에도, 내가 어릴 때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진 않아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서. 큰아버지, 10년 동안 후회하며 사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에요. 그럴게. 소희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너 정말 나한테 복수하려고 검사된 거 맞지?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큰아버지랑 큰어머니한테 당한 것들 하나도 안 잊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서는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어요. 박소희라는 이름으로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이름이 이제 빛나는구나.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감옥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건물을 돌아봤다. 아빠가 20년 동안 갇혀있던 곳. 이제는 큰아버지가 갇혀있는 곳. 운명은 정말 묘하게 돌아갔다. 사무실로 돌아온 소희에게 팀장이 말했다. 소희 검사, 수고 많았어. 이번 사건 정말 잘 마무리했어.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 맡을 준비 됐어. 네, 언제든지요.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사건 서류를 받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희는 기자들 앞에 섰다. 검사 박소희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검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 이름으로 다하겠습니다. 박소희라는 이름으로요.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건물을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엄마, 아빠, 나 해냈어. 우리 가족의 이름을 되찾았어. 이제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게.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눈발이 더 세차게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마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아버지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소희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소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아빠. 곧 갈게. 그날 밤, 작은 집에서 아버지와 딸은 함께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소희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 딸이야. 자랑스럽지? 아빠,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 없어. 넌 정말 대단해. 아빠도 대단해요. 20년을 견딘 거. 나라면 못 견뎠을 거야. 너였으면 더 잘 견뎠을 거야. 넌 나보다 강하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다. 밤이 깊어지고 소희는 방에 들어가 일기를 썼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는 무죄를 받았고 큰아버지는 처벌받았다. 20년을 기다린 정의가 실현됐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다. 박소희. 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소희는 속삭였다. 아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게요. 박소희, 검사로서, 딸로서, 한 인간으로서, 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이제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억울한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다. 눈 내리는 밤, 박소희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더 많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다.